로켓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질을 향해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뭘지 바로 보시죠. 드나마면 이지스, 전투기 하면 그냥 늘상 스텔스인데 경쟁이 붙었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 감각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움직임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 105대? 네. 세 자릿수로 그냥 한 방에 사는 거예요? 105대가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27조 5,700억 원. 달러로 231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짐작이 안 됩니다. 달러든 한화든 일본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의 공군용인 F-35A 63대. 이 F-35A는 우리도 40대를 지금 들여오고 있죠. 그리고 해병대용 F-32B, 이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런 비행기인데 42대에서 총 105대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 미 정부에서도 이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의회에 통보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F-35A 스텔스기 42대를 이미 도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대가 추락을 해서 지금 41대가 되겠지만, 근데 105대를 플러스하면 146대의 스텔스기를 갖게 되는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예. 앞서서 KFX 살펴볼 때 F-35가 가격이 많이 좀 그 디스카운트가 돼가지고 폭락했다고 그랬죠. 네. 그래도 쌀 때 그냥 확 당겨버리는 겁니까? 미일이 이제 흔히 찰떡궁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해병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42대인데요. 일본이 헬기 항모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즈모함하고 가가함을 경항모로 개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헬리콥터만을 탑재하지만 경항모로 개조한 다음에 F-35B 스텔스기를 탑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우선 일본 입장에서 일본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견제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항공모함을 지금 2척을 이미 이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2척, 많으면 4척 정도 항모를 더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이런 중국의 항모 전력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경항모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해서 F-35B를 도입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기본적인 요즘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견제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서 중국을 견제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일본의 일부 역할을 주는 거죠. 이 부분은 네가 좀 맡아서 중국 좀 상대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딱 맞네 보니까 진짜네. 미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중국의 그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북한의 도발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미국은 사실 일본도 그렇지만은 미국이 특히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만 해협하고 이런 쪽을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의 힘을 실어줘야지 서로 간에 이제 우군이 돼서 그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센카쿠열도, 중국에서는 갸오위다오라고 하지만 여기를 중국이 갑자기 이제 항모전단을 써서 점령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만약에 2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맞대응을 할 수 있다. 일단 그림상 이제 그런 그림이 되니까 그런 걸 또 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중국해하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힘겨루기가 이제 스텔스 전투기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 얘기네. 당사자가 우리네.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국도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뭔 카드를 들이밀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중국도 이제 맞불 작전에 이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F-35 스텔스기에 대항해서 자기들이 이제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게 젠20입니다. 젠20을 몇 년 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했는데, 지난 7월 초부터 이 젠20의 엔진 성능을 개량한 젠20B형을
이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중국 관영 언론에 이제 글로벌 타임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 7월 13일에 뭐라고 보도했냐면 미국은 홀로 사냥하는 호랑이가 아니라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는 늑대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일본의 임무를 부여해서 경쟁 관계인 중국을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이 중국은 앞으로 이제 젠 20B를 이제 우리하고 인접한 산중반도를 비롯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데 있는 이제 공군기지에 배치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사실은 특히 항모에 탑재하는 이 함재기 전력은 특히 이제 미국보다 열세죠. 미국보다 이제 열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젠 20B가 F-35랑 어떻게 이렇게 딱 그 맞짱 뜰만한 겁니까? 네, 이게 사실은 애매한 게 젠 20은 진짜 본격적인 스텔스기라고 얘기하기 좀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F-35 입장에서는 현존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뭐 당연히 이 첨단 AN/APG-81 레이더라든지 전자전 장비 그리고 미국의 노스롭 그루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링크 6이라는 데이터 링크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뭐 말 그대로 전투기로서뿐 아니고 조기용구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전자전 기능까지 수행한다. 이런 이제 다용도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더 본 게임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상이지만 이거 안 자른다. F-35가 이제 세 가지 형이 있죠. A, B, C형이 있는데 A형은 이제 당연히 공군이 주로 쓰는 우리 공군도 도입하는 거고요. B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해병대가 사용하는 거고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 C형은 이제 한국모함 함재기입니다. 미 해군용 함재기고요. 스펙이 좀 다른데 F-35A는 예를 들어 2,000파운드 폭탄 이런 것도 하는데 F-35B는 1,000파운드 폭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고 또 전투 작전 반경이 이제 833km고 뭐 스텔스 성능은 이제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라는 게 있어요. 한 7만 톤급 항모인데 여기도 F-35C를 탑재하는 게 아니고 B를 탑재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젠 20 좀 살펴주세요. 네, 젠 20은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스텔스이긴 한데 완벽한 스텔스이냐라고 하면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면이 있긴 하고요. F-35를 겨냥해서 개발했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2017년에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에 F-35 전투기 100여 대를 배치를 하기로 하니까 이제 처음으로 젠 20을 실전 배치를 중국도 하게 되는데 젠 20은 큽니다, 되게. F-35가 길이가 15.6m인데 젠 20은 20m에 달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날개 길이도 12m가 넘으니까 F-35가 10.7m거든요. 날개 길이도 훨씬 넓고 그래서 크다 보니까 작전 반경도 1,500에서 2,200km로 꽤 넓고 이렇게 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이제 추력 편향 제어 장치라고 하는 TBC라고 하는 요걸 장착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냥 트러스트 벡터 컨트롤이라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트러스터가 이제 추진이고 벡터가 방향이니까 추진 방향을 컨트롤한다. 그냥 이런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비행기는 뭐 예를 들어 여객기다 이런 비행기들은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림이. 하지만 뭔지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건가요? 45도가 또 해서 그 본 게임 처음부터 본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그림인데 괜찮다고. 초등학생의 시각으로 본 거고요. 이제 4개의 힘이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 뭐 제트 엔진이 있다 치면 얘가 이제 힘을 뒤로 내주면 뭐 프로펠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이제 이게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추력이라고 하고 여기에 동시에 이제 또 반대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항력, 저항이라는 거죠. 항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체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 중력은 항상 존재하고요. 추력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양력을 통해서 이 중력과 항력을 이기면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해내기 위해서는 추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면 자동차 안 뜨잖아요. 기체의 구조를 통해서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날개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뭐 차에서도 팔 뻗으면 이렇게 팔 뜨듯이 그게 이제 양력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공기로 인해서. 근데 이 추력 편향 제어 장치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엔진 자체의 방향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엔진이 평소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밑으로 꺾든가 위로 꺾든가 옆으로 꺾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트 엔진의 그 힘이 나가는 거 방향 자체를 꺾는 거예요. 그렇게 엔진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요걸 안에서 꺾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엔진의 출력, 이 추진 방향 자체를 이제 바꾼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 있죠. 예. 정말 조그만 날개밖에 안 붙어 있잖아요. 이 조그만 날개는 저 균형만 잡아주는 거고 순전히 이 엔진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고 가다가 이제 방향을 틀려면 엔진을 틀어야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로켓은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개념을 비행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만 활용하면은 굉장히 이점이 많고요. 하지만은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쉽지는 않죠. 구현하는 게. 이 젠 20B 개량을 결정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스텔스 성능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봤으나 미국을 당분간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좀 넘사벽이다. 그래서 우선은 그 스텔스 성능은 좀 포기하더라도 이 본격적인 무장, 뭐 폭탄 미사일을 좀 더 많이 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젠 20B 특징인데요. 우리가 스텔스 하면 최첨단 뭘 연상하는데 초기에는 스텔스 도료가 이 도료니까 비 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흘러내리거나 뭐 묻어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유성이 아니 수성이어서 그게 비싼데 수성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 F-35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코팅, 우리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코팅은 예. 그게 오래 가는 거니 우리 예, 그렇죠. 책받침도 코팅하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소비 마르소, 스텔스 그룹 진짜 코팅 바로 얘기하면 그 BBK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하고 비슷한 세대예요. 예, 이상하 씨, 김혜수 씨. 저랑 똑같은 세대시네요. 저는 저보다 한참 밑인 줄 알았더니 저하고 비슷하네요. 라본보다 끝나네요. 김혜수 씨 저희 동네 살았어요. 네, 정말 가까운 동네 살아서 서로 다 알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 김혜수 씨가 경기고등학교 그 대각선에 그 검도도장에서 그 검도 훈련하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구경 가고 그랬었는데.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렇군요. 예. 그 여하간 같은 건데 스텔스 기술도 계속 이제 진보를 하고 있는 거죠. 코팅이요, 코팅? 이제 코팅 수준으로.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비교적 그 신형의 이제 스텔스 기술도 좀 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 스텔스기 F-22나 30이나 다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록히드 마틴이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스텔스 기술들이 상당 부분 중국에 흘러가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의문들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젠 20이 나올 때부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속된 말로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저 카나다 때는 스텔스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야. 다 얘기했걸요. 그리고 우리 본 게임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저나 원쌤이 이 스텔스보다는 무장에 더 힘을 실은 게 젠 20B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젠 20 내부 무장구에는 내부 무장창에는 네 발의 이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9 12 또는 PL-15 21 이런 것이 장착이 되고 날개에는 이제 한 발씩의 단거리 공대공 PL-10 등이 이제 6발 정도 장착이 되는데 젠 20B는 이제 참고로 최고 속도가 한 마 2.0 정도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구비가 이루어지면 작전 변경이 한 4,000km 안팎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은 미국을 어떻게 잡기가 어렵긴 한가 봐요. 뭐 항상 창과 방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창이 훌륭한 방패가 나오고 방패가 훌륭한 창이 나오고 이런 건데 이것도 지금 좀 변수들이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 기술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탐지 기술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탐지만 해내면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탐지를 제대로 하면 뭐 없으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우리 스텔스 기술 필요 없어. 탐지만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러네요. 소위 테라헤르츠파. 테라헤르츠란 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 하드디스크 할 때 얘기 많이 하는 개념이죠. 네. 메가가 이제 100만이고, 그렇죠? 킬로에 1000배고, 메가의 1000배가 기가고, 기가의 1000배가 테라잖아요.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데 테라헤르츠파를 사용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메가에서 기가로 가고 기가에서 테라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커집니다. 이거 어디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요즘 와이파이 기계 보시면
2GHz하고 5GHz 두 개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 신청하면 그렇게 두 가지 나오죠. 예, 두 가지 하나의 그 와이파이 기기에서 두 개 나오는데 이게 이제 2G의 특성과 5G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5G가 빠르긴 한데 5G가 멀리 못 가요. 그렇죠. 방문 닫아놓고 막 그러면 약간 좀 불안해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 테라헤르츠라는 것도 에너지량은 많아졌지만 멀리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텔스기에 씌워놓은 도료라든가 코팅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지할 수 있다는 건데 파장 자체는 굉장히 짧은 거죠. 굉장히 파장이 네, 짧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에너지량이 많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엑스레이도 살은 뚫고 가지만 뼈에서는 반사되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엑스레이가 훨씬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 방송 많이 하시는 95.1MHz죠. 우리 예, 그렇죠. 라디오는. 네, 그게 이제 FM 라디오가 메가헤르츠. 메가, 기가, 테라. 두 단계 업이군요. 100만 배. 100만 배. 장점은 강하고 뚫고 들어간다. 단점은 멀리 못 간다. 그래서 레이더 탐지 범위는 좀 제한이 된다는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중국이 2017년에 공개한 YLC29라는 또 패시브 레이더도 있는데 요거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패시브 레이더라는 거는 거기서 원래 나오는 미량의 전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잡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계는 뭐냐면은 원체 나오는 전파가 약하니까 그 약하는 전파를 받아내려면 굉장히 감도가 좋은 안테나를 써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게 뭐 스텔스기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론적으로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 스텔스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는 있는 그런 구조예요. 네. 하지만 나는 거라든가 뭐 달리는 거나 역시 중요한 것 엔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엔진은 어떻습니까? 엔진이 중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산 이제 WS15 엔진이 여전히 이제 기준에 미달한 상태고요. 뭐 향후 1, 2년 내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돼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WS15 엔진 개발이 늦어지면서 그 젠 20하고 젠 20B가 여전히 러시아제 세턴 그 AL31 엔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W15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개발이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와, 엄청 오래됐네요. 이게 뭐 20년 넘게 된 건데, 그래서 2004년에 시제품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16년 전입니다. 벌써 신통 차는 거죠. 사실 이 프로젝트에 중국이 2010년부터 그러니까 이후부터 또 다시 이제 1,500 위안 25조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와, F-35 거의 100대 값에 육박하는 그런 돈이네요. 네, 일본이 사가는 돈이 예, 한 20몇 조가 그냥 막 휙휙 지나갑니다. 판이 크네요. 그랬는데 2015년에 지상 시험을 했는데, 즉 2004년에 시제품을 만드는 10년이 지나서야 엔진을 지상 시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폭발을 하고 일어난 거죠. 이런 네. 스텔스 기능도 뭐 엔진도 역시 중국과 미국 이렇게 좀 격차가 있긴 한가 보네요. 그나마 이제 신뢰성을 갖고 있는 엔진이 중국이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고 자랑하는 젠10이 있죠. 이 젠10에 쓰이는 WS10이라는 엔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섭씨 2000도까지 견딜 수가 있고, 엔진 수명을 원래 800시간에서 1500시간으로 2배가량 늘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래도 역시 엔진이 워낙 중국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 봤자라는 이제 그 비아냥도 이제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뭐 예를 들면 F-22에 사용되는 게 이제 F-119 엔진이라고, F-119 엔진. 이거는 뭐 지속적인 이제 초음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가속 엔진, F-버너라는 걸 쓰지 않고 엄청난 엔진이죠. 근데 이 수명이 또 4,000시간이 넘어요. 러시아 엔진 세턴 AL31? 근데 이걸 그냥 우리 엔진 필요한데 엔진 주세요 하면 그냥 이런 군사 이 엔진인데 이런 것도 그냥 막 엔진반도 팔고 뭐 스텔스 기능도 팔고 이런 거예요. 아무 러시아 중국이 친해도? 물론 이제 러시아가 중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쉽게 따로 팔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통째로 사야 이제 엔진을 하다못해 이제 그걸 분해해서 엔진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05년 벌써 5년 전인데 2015년 11월에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24대를 20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때 수호이 35는 뭐 최신형 전투기죠. 이 대당 가격이 한 8,300만 달러, 1억 달러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중국이 수호이 35를 왜 샀냐? 이즈모 함이 항모로 개조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근데 일본은 그러면 스텔스기 제작은 직접 하진 않습니까? 다 지금 F-35가 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좀 우리 얘기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